안녕하세요. 네, 우몬 인사이트의 김우림입니다. 오늘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서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인데 비트코인은 왜 만들어졌다고 보시나요? 이제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정의된 건 없고, 오늘 드리는 답변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답변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좀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철학적인 요소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이제 비트코인 자체는 이제 사이퍼펑크라는 1980년도에 그런 문화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IT 기술이 발전하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내 정보에 대해서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된 거죠. 사이퍼펑크 문화를 만들어갔던 사람들은 그럼 내 개인 정보 중에서도 이 금융 정보를 가장 중요시했거든요. 근데 그 금융 정보에서 어디에 돈을 쓰고 누구한테 돈을 보내고 이런 게 가장 보안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그러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보안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나온 게 그때 당시에 시작된 게 이제 암호화학입니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시초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인들한테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좀 한국에서는 좀 공감되지는 못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희는 이제 주민등록증 다 공개하고 다니잖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알고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문제가 많이 대두되지 않았는데, 요즘 이번 연도 아시겠지만 SKT에서 정보 유출도 됐었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쿠팡에서 정보 유출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한국에서도 이제 중요시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건전화폐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인데요. 이 건전화폐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돈들 있잖아요. 이 돈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100년, 200년밖에 안 된 거죠. 원시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현물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된 화폐가 이제 금이나 은이나 동 이런 걸 많이 썼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금이 가장 오래 사용이 되어 지금도 금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게 이제 안전자산으로 들어가 있었고, 미국에서도 이제 이 금본위제라는 게 원래 있었죠. 그래서 이 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저희가 돈을 원래 빌려줬었는데 1971년도에 닉슨 쇼크라고 해서 그 금본위제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금을 원래 담보로 해서 달러들이 유통이 됐었는데, 지금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나라도 그렇고 정부에서 좀 경제가 좀 힘들거나 하면은 마음대로 약간 돈을 찍어내는 구조에서 저희 살아가고 있죠. 저는 거기서 이제 유동성이 이제 풍부해진 것 때문에 산업이 발전한 것도 있지만, 대신 버블이 많이 생겨나고 그런 업사이드 다운이 좀 심해지면서 우리가 좀 정신적으로 좀 피로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건전화폐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컴퓨터로 자동화된 공급량이 어떻게 보면 정해진 저는 유일한 이제 화폐가 된 것이죠. 사실 지난번에도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런 표현은 왜 나오게 된 걸까요? 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비트코인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편의상 디지털 금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자산 다 이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쉽게 늘릴 수 없는 공급인 거죠. 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마음대로 캘 수 있다고 캘 수 없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이제 반감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공급량을 조절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도 희소성이 유지가 되는 거고, 또 통화 가치가 흔들릴 때 이것들을 안전자산으로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차이는 분명히 있죠. 금 같은 경우는 현물에 존재하기 때문에 장신구로도 쓸 수가 있고 우리가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현물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하실 때 이제 반감기라는 걸 얘기를 하셨는데, 네. 반감기라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네, 반감기는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정말 단순하게 비교를 해드리면은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유통을 시키기 전에 비트코인 안에 또 채굴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 2010년도에는 이제 연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2010년도에 비트코인이 이제 리워드로 나오는 게 100개다라고 했을 때 이제 4년이 지난 후에는 그것이 50개로 줄어들고, 또 4년이 지나면은 25개로 줄어들고, 그냥 반씩 이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저희는 반감기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2140년도까지 우리는 모든 걸 유통시키는 것들은 자동화된 코드로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의 방어가 되는 화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통되는 화폐가 2,100만 개라고 딱 정해져 있으면
사실 좀 화폐로서의 가치를 할 수 있는지가 되게 의문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도 저도 이제 아직 우리는 어쨌든 좀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좀 그 부분들이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그 2100만 개에서 숫자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디까지 나눌 수 있냐의 개념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안에는 사토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억 개의 사토시로 우리는 쪼갤 수 있고, 그럼 2100만 개에 1억 개를 곱하면은 대략 이제 2100조 단위의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말고도 굉장히 다른 코인들도 많은데 다른 코인들과 비트코인은 어떤 게 다른 건지. 저는 이제 비트코인 말고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코인이 이제는 존재하죠. 제가 보는 비트코인은 그 많은 코인들 중에서도 가장 탈중앙성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코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창시자도 없고, 물론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뭐 개인일지 어떤 단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창시자의 파워가 많이 없고, 그래서 운영 주체가 없다라는 거고, 우리가 비트코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고, 그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주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누구나 이제 채굴할 수 있는 이제 코인이죠. 거기서 이제 작업 증명 방식으로 누구나 채굴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비트코인과 다른 코인의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좋은 컴퓨팅 능력을 가지고 하면 뭐 채굴이 좀 더 잘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보완해 나가야 될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탈중앙성을 유지하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작업 증명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작업 증명은 어떤 개념이에요? 작업 증명은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중 지불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것이 화폐로 쓰이려면은. 저희가 이제 PD님이랑 저랑 뭐 어떤 돈 거래를 할 때, PD님이 저한테 10만 원을 주신다고 생각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PD님이 저한테 10만 원을 주셨는데, 그걸 까먹을 수 있겠지만 인간이 또 10만 원을 주시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서 화폐로 옮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역할을 이제 은행이 하는 거죠. 우리는 은행을 믿고, 뭐 요즘 이제 토스도 많이 쓰고, 뭐 하나은행을 믿고 제가 PD님한테 돈을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PD님이 돈 안 주셨어요 라고 하면은 저희가 송금 내역을 보내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첫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은행이나 정부의 감시 없이 쓸 수 있는 화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했을 때 이제 작업 증명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뭐 정말 쉽게 말해서 이 비트코인은 오늘 제가 피디님한테 돈을 만약에 보내면은 이 기록을 10명이서 이제 나눠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또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또 어떤 개념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원리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수학 문제를 누가 가장 빨리 풀면은 이제 그 사람이 정답을 맞춘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답을 맞추면은 이제 이 블록은 거짓이 없는 이제 기록이다라는 것을 10명이서 나눠 가지는 거죠. 근데 대신 이제 POW 안에서는 이제 장점과 단점이 조금 명확히 좀 존재해요.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 기간 없이도 탈중앙화된 형태로 우리가 화폐를 쓸 수 있다라는 게 있고, 단점은 이제 전력이 좀 많이 소비가 되고,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제가 이 10명의 구조가 있었을 때 한 명이 거짓말을 치더라도 이 9명이 이제 진실을 말하면 이것은 진실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5명 이상, 만약에 6명이 거짓말을 치면은 이 4명이 말하는 게 진실이더라도 이게 거짓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조금 어렵게 말하면 이제 51% 어태킹이라고 하죠. 이제 과반수 이상의 공격이 들어가면은 이걸 이제 뒤집을 수 있다. 네. 근데 대신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는 거는 어떤 특별한 기술력이 존재했다라기보다는 이걸 해킹할 경제적인 요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걸 내가 이 6개의 거래를 뒤집으려면은 또 엄청난 전력이 많이 소비되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 해킹이 당하는 순간 비트코인 자체의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를 잃음으로써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비트코인을 해킹할 이유가 없다라고도 보고 있죠. 그래서 좀 기술적인 분야와 좀 경제적인 분야가 융합된 되게 재밌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실제로 어디에 쓰이고 사실 쓰이기는 하는 건가? 네, 맞습니다. 이제 솔직히 비트코인이 이제 유틸리티, 뭔가 어디 활용성이 좋은 코인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송 속도도 엄청 느리죠. 아까 말했던 그런 작업 증명 방식을 하려면 최소 10분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내가 오늘 이제 커피 사러 갔는데 그 앞에서 결제될 때까지 10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트랜잭션을 보내는 거에 대한 용량도 제한이 있어서 10MB 이상은 보내지 못하고, 그리고 수수료가 이제 변동이 돼요. 저희가 이제 요즘은 이제 은행에서 송금하는 게 대부분 무료인데, 오늘 내가 돈을 보내는데 수수료가 500원인데 내일 5만 원이다 하면은 그 은행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트코인의 좀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의 이제 상징적으로 좀 남을 것이고, 전송에 특화된 코인들이 나올 거고, 또 결제에 특화된 코인들, 그게 이제 전송에 특화된 게 이제 XRP라든지 트론 같은 코인들이 있고, 또 결제에 특화된 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들이 많이 생겨날 거고, 또 트랜잭션에서 아까 용량이 부족한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다른 이제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 기억 좀 하셔야 될 게, 기능들도 이제 많고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코인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모든 코인 프로젝트들이 시도하고자 하는 문제를 좀 아셔야 되는데, 거기서 저희는 이 트릴레마라는 개념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트릴레마라 함은 이제 확장성과 보안성, 그리고 탈중앙성,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코인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보안성과 탈중앙성에 특화되어 있는 코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 좀 떨어져요. 왜냐면 확장성이 좋다라는 말은 뭔가 다른 것들과 계속 잘 붙일 수 있다는 건데, 그러는 순간 이 보안성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 이거를 확장시켜보자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이더리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확장성이 굉장히 좋은 코인이지만, 거기서 어쨌든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창시자가 이더리움을 제일 많이 들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중앙화된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확장이 많아지면서 좀 보안성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과 같은 상징적인 존재로 나올 것이다. 지금 이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가격이 왜 떨어진다고 보시는지. 이제 저도 비트코인 이제 투자하고 있고, 이제 뭐 이더리움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좀 가슴 아프죠. 근데 뭐 정확한 답변은 없고, 그냥 이건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이유는, 얼마 전에 이제 FOMC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주식도 조금 오르고 있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좀 발언 때문에, 이게 시장의 유동성이 좀 생각보다 크지 않겠구나라는 이유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것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일본 은행 금리에서 이제 저희가 일본 은행이 원래 0%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있었죠. 근데 아마 19일 날짜 기준으로 이걸 0.75포인트까지 이제 올리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 0% 금리를 가져다가 이제 이런 암호화폐라든지 주식에 투자했던 파생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75%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파생 상품들이 청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가 갑자기 생겨서 이 코인과 나스닥 시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많은 이들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 다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저희가 좀 재밌게 봐야 될 포인트는, 이제 4년 반감기가 이제 끝났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감기 때문에 공급량이 많이 이제 리어드로 오는 수량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또 새롭게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작년 올해에 들어서 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ETF들이 상당히 많이 되면서 새로운 기관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저는 내년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거나, 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는 알 수 없지만, 사실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50%의 확률인 건데, 이제 그 근거로 봤을 때 저는 유동성이 그래도 기간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비트코인이 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 원리랑 뭐 가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편에서는 또 이제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게스트를 모시고 또 재밌는 인터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구독과 좋아요 이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